자, 이어서 바로 3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선남님 만나봐야 되겠죠? 옆 동네 엘리트. 자, 유선남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일단 조금 전에 나왔던 지표부터 한번 살펴보고 FOMC는 또 어떻게 될지도 한번 들어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을 텐데 PPI부터 한번 볼까요? 네, 일단은 오늘의 주요 스케줄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PPI가 나왔는데요. 일단 이 PPI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잘 나왔습니다. 일단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결과가 나왔고요. 생산자 물가 지수가 한 달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0.3%, 코어 PPI는 0.2%가 나와주면서요.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특히 근원 PPI 같은 경우는 예상치와 비슷하다고 하지만 전년 대비에 비해서 전년 대비에 관련한 예상치보다 낮게 나와주면서 근원 PPI에 관련해서도 좋은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디테일한 부분들 좀 들어가서 얘기를 해버리면 굿즈에 관련한 생산자 물가 지수는 한 달 기준으로 마이너스 1.6%, 음식 관련해서 마이너스 1.3%, 에너지가 마이너스 6.8%, 코어 굿즈,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의 물건들이 0.1% 상승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도 코어 굿즈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서비스 관련한 물가 지수도요. 0.2%가 나와줬는데요. 무역 쪽에서는 좀 커다란 상승인 1.0%의 상승이 있었지만 운송 창고에서 마이너스 1.4% 그리고 그 외에서도 0.1%의 상승만 나오면서 좋은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재미나게 봐야 됐거든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산자 물가 지수의 하락 중 60%는 사실상 가솔린에서 나왔다라는 점인데요. 이 가솔린이 사실상 이번 달 들어서 13.8%라는 생산자 물가지수의 하락을 기록을 하면서 정말 커다란 하락에 기여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일단 이것 말고도 디젤 연료, 닭고기, 달걀, 제트 연료, 신선도 지수, 마른 야채, 철과 철 스크랩에 관련한 제품들도 가격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반대로 기호식품, 담배 제품의 가격이 1.7% 상승했으며 전력 및 음료에 관한 지표도 상승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은 정리해보면 에너지가 다 했다. 일단 에너지가 정말 큰 일을 하긴 했지만 근데 에너지를 제외하고도 사실 결코 아, 나쁘다고 할 수 없는 수치가 나왔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서비스 물가 지수도요. 0.2%라는 수치를 기록을 해주면서 사실 생각보다 지금 나쁘지 않은 서비스 물가가 나오면서 다음 달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금 기대 심리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PPI는 9시 반에 나왔으니까 저희가 좀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이 외에 오늘 밤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지표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오늘 많은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지표는 역시 FOMC겠죠. 일단 오늘 FOMC 관련해서 점도표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FOMC는 아시지만 점도표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는 앞으로 경제에 관해서 어떻게 움직일지를 딱 투표를 해서 정하는 거예요.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될까, 실업률이 얼마나 될까, 앞으로 뭐 금리를 어디까지 올려야 될까라는 그런 중간치 정도를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앞으로의 흐름에 대한 연준이 생각하는 기대감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지표들이 공개가 되면서 아무래도 오늘 시장의 변동성을 가져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늘 금리 동결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이미 지금 페드워치 툴 기준으로 거의 90%에 가깝게 금리 동결의 신호를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PPI가 나온 이후로 더 높은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굉장히 낮게 나와주면서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동결을 더 선호할 이유가 많이 생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실 요것 관련해서 많은 애널리스트들의 전망 관련한 거는 7월 달에 있을 다음 이제 FOMC를 걱정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다음 FOMC에 대해서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옵션을 남겨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CPI, PPI가 낮게 나온다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에도 너무 낮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7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은 솔직히 낮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지에서 느끼시기에도 좀 그런 상황인가 보죠?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꺾였다고 많이 느껴집니다. 이제 주변에서 봤을 때 뭐 전기 가격이 올랐다고 하지만 결국 계절성으로 올렸다는 게 사실 CPI를 보면서 어제 나왔거든요. 사실 제가 어저께 전력이 올랐지만 계절성 때문에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에 해드렸는데 실질적으로 CPI 데이터를 보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음식 가격 같은 경우도 분명히 소비자 물가지수에서는 올랐다고 나왔지만 생산자 물가지수에는 크게 떨어졌다라고 나왔거든요. 마이너스 1.3%가 나오면서 사실상 다음 달에
달에 있을 음식 관련한 부분도 가격의 하락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기대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서비스 물가 지수도 굉장히 요즘 굉장히 디스인플레이션의 모습이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거비만 좀 잡혀주면 될 것 같은데 이 주거비란 부분은 사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OER이라는 조사 방식상 막 언제 줄어들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어서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진짜 그 뉴저지 현지의 이야기가 좀 궁금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서비스 물가를 치면 일단 임금과 관련된 거잖아요. 뭐 식당 가서 그러면 그분들에게 지불하는 팁이 얼마나 비싸졌는지, 뭐 그리고 헤어샵에 갔는데 이 머리를 하는데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거의 좀 잡힌 것 같으세요? 네, 사실 이제 원래 제가 며칠 전까지만, 몇 주 전까지,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이렇게 맥도날드 옆에서 고기나 이제 간단하게 캐시어로만 일한다고 하더라도 시간당 20불을 받더라고요. 이제 제가 유튜브 하면서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벌던데 근데 지금은 그 수치가 올라가는 게 많이 줄었어요.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뭐 맥도날드에서 3개월 이상 일하면 우리가 100불을 추가로 주겠다 이런 식에 대한 광고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광고도 사라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임금 상승이 좀 꺾여간다라는 느낌이 실질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느껴지니까요. 이게 느껴지니까 굳이 이번에 금리 동결하고 다음번에 다시 올릴까라고 생각하기에는 현지에서도 좀 그렇게 보기 어려운데라는 느낌이 드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제 6월 동결까지는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은데 일단 파월 의장의 발언이 좀 매파적일 것 같다는 두려움은 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과거에 이제 연준 위원들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연준 위원들의 멘트들도 좀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번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정보로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려고 연준 위원들의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 갖고 왔는데요. 사실 이 데이터만 보더라도 사실상 대부분의 연준 위원들이 금리 동결 쪽에 찬성한다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요. 구울 수비 같은 경우는 5월 투표부터 금리 동결을 고민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패트릭 하커 같은 경우는 은행 문제로 이미 긴축적인 상황이 진행 중이다. 제퍼슨 총재 같은 경우도 긴축 정책이 후행하는 효과를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파월 같은 경우도 은행이 저절로 긴축 중인데 굳이 더 긴축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크리스토퍼 월러와 닐 카시 같은 경우는 중립이라고 정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보겠다고 후에 최근 들어서 발표를 했는데 이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굉장히 낮게 나온 이상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실업률 자체가 소폭 상승한 이상 굳이 이 둘이 금리 동결에 찬성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윌리엄스 뉴욕 총재 같은 경우도 은행 쪽에 아직 자금 압박이 보이며 2% 인플레이션을 만든 데는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금리를 동결하면서 좀 앞으로 진행 상황을 봐야 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결국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방금까지 말씀드린 7인의 인물들이 사실상 금리 동결을 지지하다 보니까 이미 거의 금리 동결은 확정적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우만 윤 총재와 그리고 로리 로건 총재 같은 경우는 금리 동결에 대한 케이스를 생각할 수 없다. 금리 동결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두 분께서는 아마 금리 인상을 여전히 지지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혹시 저 위원들 가운데요. 원래 매파적이었는데 멘트가 좀 변한 위원들이 어느 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카시카리 총재 같은 경우와 크리스토퍼 월러 총재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매파적인 이야기와 뭐 여러 가지 비둘기적인 면모를 번갈아 가면서 얘기를 할 때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두 분 쪽이 약간 비둘기 쪽으로 비둘기라기 보기엔 사실 중립에 가깝거든요. 지금은 사실 중립들도 금리 동결을 선호하는 상황이라 굳이 저분들이 매파에서 비둘기로 돌아섰다기보다는 그냥 지금 당장 금리 동결이 사실상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잘 나온 상황에서 중립들이 비둘기의 편을 들어주고 있다라는 쪽이 조금 더 맞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FOMC에 대한 대비를 좀 해봤고요. 워낙 이제 5시간 후면 FOMC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일단 금리는 동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파월 의장이 얼마나 매파적으로 얘기를 할 것이냐. 아마 그렇게 쉽게 넘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괜히 이제 뭐 그 시장에 희망을 불어넣어줬다가 또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마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그냥 막 도비시하게 말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거의
동결로 굳혀가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어디를 볼까요? 네, 다음 소식은 중국 관련한 데이터가 오늘 저녁에 발표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미국 기준으로 저녁에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중국 쪽에서 고정자산 투자, 죄송합니다. 네. 중국의 산업 생산 그리고 중국의 실직률 발표가 있는데요. 요게 중요한 이유는요. 최근 들어서 중국 쪽에서 계속되는 계속해서 지금 중국 쪽에서 부양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중국 괜찮습니다. 쪽에서 아, 저기 네. 그 목소리 좀 가다듬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중국 쪽에서 네. 네. 중국 쪽에서 사실 최근에 단기 금리를 10개월 만에 내리면서 부양책을 계속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지금 나오는 지표 자체가 계속해서 중국 쪽에 커다란 압박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블링컨 국무장관이 사실 이번에 발표가 오늘 한 40분 정도쯤에 정식 발표가 났는데요. 결국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 쪽에 16일에서 21일 사이에 발표할 것으로 공식 발표가 났습니다. 이거는 일단 미중 쪽에서 정확하게 의사소통이 있었다라는 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나온 뉴스들을 봤을 때 지금 중국과 미국 쪽의 신경전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친강 중국 외교부장이 이번에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내정 간섭을 하지 말아달라라고 부탁을 하긴 했지만 블링컨 국무장관은 소통을 유지하는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블룸버그에서 계속 그 블링컨이 중국을 방문할 것 같다 이런 소식을 보도를 했었는데 백악관 측에서는 아직 계획된 바 없다 이렇게 결국은 그 부인을 계속 해왔었거든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난리는 없는 거네요. 블룸버그 참 취재 잘합니다. 어쨌든 이제 블링컨 국무장관이 곧 방중할 것 같다고 하니까 자 뭔가 좀 약간의 이 긴장이 와회되는 분위기를 기대해 볼 수 있을지 뉴스를 통해서 저희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 다음 소식은 제가 갖고 온 게 사실 이번에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면서 가장 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사실상 올랐던 부분이 저번 달에 비해서 주거비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주거비 관련한 자료, 주거비가 왜 떨어지지 않고 있는가에 관한 자료를 조금 준비해 와봤는데요. 일단 뉴욕의 렌트값을 보여드리면은요. 최근 뉴욕의 렌트값이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리턴 투 오피스라는 지표가 결국 사람들이 계속해서 오피스로 돌아오기 시작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렌트값이 뉴욕 근처에 맨하탄 뉴저지의 렌트값이 계속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진로우에서 발표한 지표를 보실 때 3월 이후로는 계속해서 렌트값이 뉴욕 쪽의 렌트값이 계속 올라가는 것들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일단 연준이 기대하는 CPI에 내에서 계속해서 내려갈 것으로 이제 앞으로 내려가기를 바라는 것과는 조금 반대된 측면이 있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쪽은 올라가고 있지만 미국 전역으로 봤을 때는 사실 또 렌트 값이 막 그렇게까지 올라가고 있는 건 아니라서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달라스나 뭐 피닉스 같은 경우,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는 렌트 값이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고 샌디에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소폭의 상승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몽땅 그려가지고 결국 이 OER이라는 조사 방식은 사실 집값에 굉장히 커다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면 집주인한테 렌트비 얼마 받고 싶어? 라고 물어보는 게 이 OER 조사 방식이기 때문에 이 집값의 상승은 멈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언젠가는 한 몇 달 안에는 주거비의 하락이 있지 않을까.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만약에 이번에 리츠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리츠주가 어떤 포트폴리오, 어디 지역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투자에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우리나라는 이제 뭐 집값 떨어진다고 집값 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 좀 우려하시는 뉴스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혹시 미국에서도 이 지역 집값 너무 떨어지고 있습니다. 좀 위험합니다. 이런 뉴스들이 좀 있을까요? 아니면 그렇진 않을까요? 지금 당장 집값에 관해서는 많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느껴지는 건 없고요. 다만 사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상업용 부동산 쪽이 가장 위험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죠.
지금은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20-30% 이상 폭락한 것도 나오고 있고요. 사실상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를 하면서 그 트위터 관련한 오피스에 관련한 렌트비를 뭐 내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상대방 랜드로드가 거의 파산에 이르는 지경까지도 있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상업용 부동산, 특히 오피스용 부동산 쪽에서는 가격의 하락이 눈에 띄고 있고 이건 사실 모든 사람들이 염려를 하고 있고 이번에 은행 쪽에서도 포트폴리오를 줄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들고 가야 될 문제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뉴욕 렌트값. 왜 집값 얘기하니까 이렇게 목이 메이세요? 그 제가 집을 소유를 하고 있는데 걱정이 돼서 은근슬쩍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들어볼 텐데, 이번에 보니까, 다른 빅테크 기업들은 좀 요즘 그 우려보다는 기대감이 크다면, 반면 이 빅테크 기업은 기대보다 우려가 조금씩 더 있는 모습이에요. 구글 이야기인데, 어떤 뉴스가 있었을까요? 지금 EU 쪽에서요, 구글이 광고 쪽을 독점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권력을 이용해서 지금 타 경쟁사들의 광고를 비싸게 받는다든지 아니면 이 광고를 제대로 주지 않는다든지를 통해서 구글이 현재 EU 쪽의 광고를 독점하고 있다면서 EU 쪽이 광고 사업의 일부분을 매각해야 된다라고 지금 현재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 안에서 구글 쪽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EU 쪽과 구글 사이의 경쟁으로 인해서 지금 구글이 소폭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뉴스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구글이 좀 요즘에 역풍을 약간씩 맞고 있는 것 같아요. 직원들에게 이제 사무실에 출근을 해서 일을 하라라고 지금 좀 종용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직원들의 내부 반발을 좀 많이 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밈으로는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구글 사무실에 출근 안 하고 재택하는 거는 뭐 부모님께 허락받아야 되는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지금 학교 다니는 것 같다는 느낌의 이야기를 좀 많이 한다고 해서 구글 재택근무를 이제 종료하고 사무실로 직원들을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내부 반발이 좀 크다. 여기에다가 이후에 반독점 제소까지 좀 있다 보니까 구글은 좀 시원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뉴스. 이번 뉴스는 뭘 볼까요? 일단 제가 사실 오늘 좀 조사를 하다가 전체적으로 헬스케어 쪽 보험 이제 보험 쪽에서도 이제 건강에 관련된 보험 가격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폭락을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를 해 봤는데요. 지금 시니어들이 지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노인분들이 지금 코로나 동안 미뤄두었던 이제 늦춰졌던 수술들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이번에 유나이티드 헬스의 CEO가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그 나온 이 부분에 따라서 결국 수술에 돌입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갖다 써야 될 돈들은 결국 보험회사의 돈들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들의 수익이 악화될 것을 생각한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돈을 빼기 시작하면서 지금 현재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장 전에 5.8%가량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사실 코로나 기간 동안 일단 노인분들이 당장 나가기 싫으면서 사실 병원에 가게 되면 코로나에 감염될 위험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사실상 병원균에 노출되기 싫었던 분들이 계속해서 만약에 위험한 수술이 아니라면 미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 사실상 미국 내에서의 코로나는 사실상 이미 끝났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상 지금 데이터도 다 끝났다고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노인분들이 수술을 받기 시작했다고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미뤄왔던 수술을 하다 보니까 보험사 돈을 더 많이 가져갈 거다. 손해율이 높아질 거다. 이것 때문에 지금 내려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가 그 미국 보험사에서 뭐 그러니까 북미 1위라고 하는데 그 유선남님께서도 이곳에 보험을 좀 들고 계시나요? 저는 회사에서 해주는 보험을 들고 있는데요. 아, 저도 아마 유나이티드 헬스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미국의 보험사들은 그럼 개별 직원들이 각각의 그 보험 상품을 들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회사 차원에서 좀 들어주는 게 있나 보네요. 일단 회사에서 일부분을 보조해준다는 개념이 맞는 어, 것 같은데요. 이미 어느 정도 한국 분들이랑은 좀 다르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한 50%, 60%를 보조를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플랜이 한 두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중 가운데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한 싼 거를 가입해서
최대한 뭐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험료가 어느 정도 돼요? 그러면 좀 부담할 만한 보험료가? 비싼 보험료는 저 같은 경우 제가 맨 처음 다니던 회사에는 매달 회사가 주던 돈 빼고 회사가 이제 뭐 부담하는 부분을 빼고 한 200불 정도 냈었던 것 같고요. 회사가 어, 부담하는 돈까지 합쳐서 제가 알기로는 보험료로 500불 가까이 냈던 걸로 60만 원 가까이 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매달이요? 네, 매달이요. 제가 그때는 비싼 플랜에 좀 가입을 했었어서 어, 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물론 지금 뭐 갑자기 원래 수술을 안 하시던 어르신들이 수술을 하게 되면서 손해율이 일정 부분 뭐 잠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 미국은 사보험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달에 60만 원씩 낸다면 보험사는 되게 투자하기 좋은 기업 아닌가요? 보험사 같은 경우는 분명히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반대로 의료비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이제 이 보험사들이 내야 하는 이제 미국 자체의 수술비 자체도 어마어마한 상황이라 저렇게 수술이 늘어나게 되면 일단 수술비가 미국에서는 사실 만약에 응급실에 실려만 가더라도 1,000불, 2,000불 가까이를 내야 되거든요. 이제 거의 뭐 거기에서 사는 고민형이라든지 물 한 잔만 마시더라도 그거 하나당 차지되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보험사들 입장에서 지금 나오는 게 일회성 데미지라고 하더라도 이 수술의 증가 자체가 커다란 출혈을 갖고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걸로 알아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또 문화를 알아야 또 경제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문화를 모르면서 이제 미국 경제를 논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니까 현지 이야기 어차피 이제 뉴저지에 계시니까 저희가 좀 자세한 것들을 많이 여쭤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어떤 걸 볼까요? 뭐 일단은 거의 대부분의 모든 것들은 커버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어닝의 발표가 있기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들고 있는 주식은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오로라와 레나라는 그룹이 그나마 가장 지금 많은 분들이 갖고 있을 만한 주식인데 사실 저도 처음 들어보는 회사들이라서 개인적으로는 크게 중요한 것 없을 것 같이 지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간단하게 오늘 주목해야 될 섹터를 갖고 와봤는데 결국 오늘은 FOMC가 있는 날 아니겠습니까? FOMC다 보니까 이 매파적 동결, 말씀해 주셨다시피 파월이 과연 혹은 점도표가 얼마나 높게 찍히느냐에 따라서 오늘 주식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FOMC 관련해서 요즘에 나스닥 같은 경우, AI 같은 경우는 요즘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올랐지만 최근 들어서 조금 이제 평평해지는 구간이 나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FOMC 결과에 따라서도 변동성이 크게 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 미국 시장이 개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오늘 FOMC 금리 결정 그리고 파월 의장의 이 기자회견 전까지는 시장이 꽤 뭐 잠잠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자회견과 동시에 사실 금리 결정 발표됐을 때도 그렇게 크게 움직일 것 같지 않습니다만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 동시에 시장의 변동성이 꽤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장 초반 분위기는 일단 뭐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지수 선물도 크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수 선물 움직임부터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브리핑을 해보도록 하죠. 한 1분 있다가 미국 시장이 개장을 합니다. 자, 지수 선물은 뭐 다우 지수가 약보합 0.2% 약보합 그리고 나스닥도 0.04% 약보합 정도고요. S&P 500이 그냥 뭐 강보합 정도니까 밋밋하다. 그리고 되게 혼재되어 있다. 아직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시장이 뚜렷한 방향을 갖지 않을 거다라는 걸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AMD를 지금 한번 봤는데 AMD가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1.6% 오르고 있거든요. 저희가 뭐 방송 중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AI 인공지능 칩을 공개를 했습니다. MI300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칩인데 로이터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아마존이 이 칩을 사갈 거라는 추정이 좀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칩을 만들어내면은 이제 고객이 필요하잖아요. 안 그래도 좀 비싼 칩일 텐데 AWS가 이것을 적용할 것이라는 로이터의 보도도 있기도 해서 AMD는 사실 시간의 거래에서 한 1.6%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댓글창에 제가 뭐 방송하는 와중에 좀 봤는데 AMD 목표 주가가 요즘에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셔서 이거 총 종합한 목표 주가입니다. 가장 높게 전망하고 있는 분은 $200까지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낮게 보고 있는 분은 $77까지도 보고 있는데 이걸 평균을 딱 지으면 지금 월가의 평균치는 $123.93의 목표 주가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목표 주가는
시간이 가면 좀 변할 수가 있는 거라서 저는 이것보다도 지금 그럼 전체 애널리스트 가운데 몇 명이 매수 의견을 내고 있느냐 이걸 좀 더 중요하게 보긴 하거든요. 전체 29명의 애널리스트 가운데 21명이 매수 의견을 내고 있으니까 물론 지금 목표 주가, 평균 목표 주가가 현재 주가보다는 낮은 건 사실인데 굳이 이걸 그렇게 나쁘게 봐야 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조금 전에 장이 시작했으니까 이 장 출발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겠습니다. 자, 지수가 다 들어왔네요. 일단 다우가 꽤 크게 하락하고 있어요. 뭐 아주 큰 건 아니지만 0.5% 정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3대 지수 모두 약간은 빨간불, 좀 좋지 못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인 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맵을 보자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FOMC 전까지는 뭐 눈에 띄는 움직임은 없을 테니까요. 자, 전체적으로 뭐 그렇게 크게 좋아 보이는 것도 나빠 보이는 것도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유나이티드 헬스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미뤄왔던 이 노인분들이 수술을 감행을 하면서 손해율이 높아지고 이것 때문에 단기적으로 실적이 안 좋아지는 영향, 이것이 유나이티드 헬스의 7% 하락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뭐 그 AMD가 AI 칩을 공개했다 이런 것들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AMD 그렇다고 해서 크게 올라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한 0. 조금 더 올려볼게요. 0.3% 올라가는데 그치고 있고요. 네, 엔비디아는 1% 하락하는데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종목별로 움직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보고 싶은 거는 바로 이겁니다. 스텔란티스 한번 볼게요. 자, 스텔란티스가 그 뉴스를 내놨죠. 스텔란티스도 테슬라의 슈퍼차저 충전 표준을 좀 이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죠. 이것 때문에 한 1.4% 정도 오르고 있는 상태이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 그 스텔란티스는 지금 14개 정도의 자동차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뭐 유럽과 미국 모든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데 합병돼서 만들어진 차니까요. 근데 미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지프, 크라이슬러, 다치, 램트러 이런 것들이 다 스텔란티스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GM과 포드가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차용을 했는데 채택을 했는데 만약에 스텔란티스만 채택을 안 한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빅3 자동차 브랜드 가운데 유일하게 도입 안 하는 기업으로 좀 약간 불리해질 수가 있다는 평가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텔란티스가 테슬라의 슈퍼차저 충전 표준을 도입한다는 것이 오히려 스텔란티스에는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랑 액티비전 블리자드도 한번 볼게요.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사실 또 이번에 약간의 허들을 만났습니다. 지금 뭐 0.4% 정도 오르고 있긴 한데 얼마 전에 이제 영국 경쟁 당국의 반대가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판사도 이 두 기업의 합병을 반대를 했고요. 이번에는 지방법원 판사마저도 합병 반대에 합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게 제동이 좀 걸리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좀 있는 상태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한번 볼까요? 사실 오늘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뭐 이 합병과 관련된 움직임은 아닐 거라는 게 지대한 중론 같긴 한데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와 액티비전 블리자드에서도 이런 소식이 있었다는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플러그 파워도 한번 볼게요. 플러그 파워가 요즘 심상치 않게 잘 가고 있습니다. 사실 뉴스가 나왔던 거는 그 인베스터 데이를 통해서 가이던스를 높였죠. 목표 가이던스를 높였는데 그게 반등세가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하락한 것에 비하면 지금의 반등이 충분하진 않겠습니다만 뭐 처음에 10몇 % 올랐었죠. 그 다음에 5% 올랐고 오늘 시장에서도 한 4.7%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플러그 파워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자, 플러그 파워도 저희도 유의 깊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주가 중에서는요, AMD가 AI 칩을 발표를 하다 보니까 오르는 것 말고는 나머지들은 대체로 좀 부정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초반 분위기 한번 봤는데 유선남님께서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헬스케어 플랜 보험 쪽에서 좀 안 좋은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거래량 자체도 아직은 좀 잠잠한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실 이 보험 관련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실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의 하락은 일시적일 거라고 보일 정도로 지금 너무 많이 내려가더라고요. 저도 방금 확인하고 왔는데
거의 뭐 아예 밑에 있던 지선을 뚫고 내려가다 보니까 지금 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나쁜 악재를 이용한 투자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은 아마 좀 사실 아까 좀 저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과는 조금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요번은 오늘은 점도표가 발표가 되는 날이거든요. 금리 인상과 동시에. 근데 그 점도표의 움직임에 따라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금리를 더 올리냐에 찬성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충분히 저는 금리를 발표할 시기에 점도표가 발표하는 시기에 조금 움직임이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고 좀 생각하는 편이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점도표 정말 봐야죠. 점도표에 따라서도 시장이 좀 크게 변동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좀 변동을 할 수 있고, 그 전까지는 아마 뭐 시장이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이게 의미 있는 움직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유사남님과 함께 개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글로벌 라이브도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죠. 여러분, 새벽 3시에 FOMC의 회의 결과가 발표됩니다. 금리 결정되고, 그리고 30분 후에 3시 반이죠. 새벽 3시 반에 기자회견이 있고요. 점도표는 3시에 나오니까 3시에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시 반에 기자회견이 있으니까 기자회견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정 챙기시면서 오늘 좋은 밤 보내시길. 좋은 밤 보낼 수 있을까요? 보냈으면 좋겠는데. 자, 좋은 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오도록 할게요. 글로벌 라이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